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여행 보내준다더니만 나를 일부러 내팽개치려고 날 속여 여행시키려 했는데 갑자기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도망간 건 너야. 일부러 비행기 태워주려고 비싼 돈 내고 예약한 내 맘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나는 더 황당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아서 그 남자가 나한테 명함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속내를 모를 뻔했어. 참 나 그거 너 상상일 뿐이잖아. 검사 결과에서만 안 나왔을 뿐이지 내가 볼 때는 치매 초기가 맞다니까. 깜빡깜빡 잊는 것도 모자라. 꿈과 현실 혼동되면 말 다 한 거 아냐. 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정신말짱하고 또렷했다. 네가 나를 치매로 몰아내 있는 재산을 가로채려는지 모르겠지만 너 그러면 안 돼. 재산 뭐 얼마나 있다고. 그걸로 재산 운운해. 아빠 갖고 있는 집 한 채밖에 더 있어. 결국 딸은 그리 말하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의 고통을 씹어내야만 했습니다. 딸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실망감은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았고 왜 이런 상황이 온 건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고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슬아이 딸 둘만 키워서 아들 키우는 기분을 모르지만 요새는 다 사람들이 딸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진 친구들도 젊었을 땐 자기 아들 가졌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렸는데 지금은 딸 있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다 손녀딸 원하지 손자 원하지 않더라고. 아들 녀석들 지들도 결혼하면 부모보다는 처자식 챙기기 바쁜 걸 스스로 아는 거야. 딸은 부모 많이 챙긴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요새는 딸 낳으려고 위로 줄줄이 아들 낳는다니까. 그렇다니까 요새는 딸들이 최고지. 우리 딸들만 해도 하나같이 다 아빠한테 효도하고 애교 많고 챙기고 다들 효녀들인데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렇게 못하지.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늘상 딸 둘 있는 저를 부러워하고는 했는데 저는 그런 부러움을 언젠가부터 즐기면서 어깨를 으쓱이게 되었고 제게 딸이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난 아내에게도 더 이상 아들 못 낳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 회사를 다니는데 그 옆에 자주 거래하던 은행 아가씨를 짝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도도하던지 차갑고 냉정해 보여서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도 쉬이 마음을 표현 못하며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도 미모의 은행 직원 얘기가 자주 나왔고 실제로 그 여자에게 마음을 고백해서 차인 사람들도 많았기에 저는 점점 더 용기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제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짝사랑했던 은행 직원을 정리하고 나 좋다는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돌연 그 은행 직원이 제게 와서 처음으로 말을 건네었습니다. 고상진 씨 퇴근하고 시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은행 직원이 업무적 일 외에 저한테 시간을 내달라기에 가슴이 떨렸고 처음으로 그 사람과 용기 있게 마주하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은행 직원도 제게 관심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다른 여직원과 같이 다니는 걸 보니 자기가 용기 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저랑 한 번은 부딪혀 봐야겠다는 생각에 용기 내어 제게 시간을 내달라 했다는데 저는 자존심 센 그 여자가 나를 위해 그렇게 용기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책 구절이 떠오르면서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적으로 생각하고 제게 관심을 두었던 회사 사람과는 거절의 의사를 밝힌 후 은행 직원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함께하는 것은 행복했고 그 사람과 함께 가족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나 그 집이나 집안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이고 크게 격차가 날 것이 없었기에 결혼도 별탈 없이 잘 이루어져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기가 새서 남자 앞길을 막는다는 얘기 때문인지 저희 어머니는 은행 여직원인 아내가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대신 기가 세다는 말로 아내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형적인 현모양처 아내감이었기에 남편, 그늘 밑에서 남편 내조하며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시라 사회생활하는 아내가 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삼남일녀 중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앉혀놓고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딱 두 가지만 부탁하마. 하나는 꼭 아들을 낳아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혼하면 다니는 은행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네가 맏며느리이니 당연히 장소는 필요하고 우리 집에 제사가 많은 편인데 사회생활하는 여자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모로 내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직장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을 낳는 것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머님께 어떠한 약속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안 사람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딱 둘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했고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그리 좋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아들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말라 해도 아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스트레스로 왔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분가까지 했음에도 아내는 계속 아들 낳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첫째는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니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첫째, 손녀딸을 축하해 주러 온 어머니의 첫마디는 바로 둘째, 아들을 낳으라는 소리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어머니께 처음으로 아들 얘기 그만하라고 한마디 했다가 바로 여자 치마폭에 쌓여 어머니께 대드는 아들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다들 아들 얘기만 하고 심지어 여동생마저도 아들 낳아서 시댁에 사랑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내로서는 시댁에 대해 마음이 그리 좋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겠다며 민간요법이고 한의학이고 미신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낳으려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 사람 성별이 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10달 후에 낳은 아이도 둘째, 딸아이였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기쁨의 눈물 대신 안타까운 눈물을 계속 흘리며 아이를 부여잡고 슬퍼했습니다. 여보, 우리 셋째. 바로 가짜. 나 꼭 아들 낳고 싶어. 아들 낳지 않으면 나 당신 집안에서 못 버틸 것 같아. 나 아들 못 낳았다고 계속 아들 타령하는 시댁 식구들을 원망할 것 같아. 그러지 마. 절대. 우리 집 식구들이 당신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그런 말 못하게 해줄게.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낳은 우리 딸들이야.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할 일 다 했고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 우리 힘내서 우리 딸들 아들 못지않게 잘 키워보자. 저는 흐느끼는 아내를 위로하며 우리 딸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하고 더 이상 애는 없다고 못 박은 뒤 어머니께 다시 한번 아들 얘기로 아내에게 부담 주신다면 어머니 못 찾아뵙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10여 년간 저희 집과 왕래를 안 하다가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자 그때 저희를 다시 만나고자 했는데 우리 딸들 12살 10살이었습니다. 니들이 우리 준혁이 딸들이구나. 첫째는 아들, 둘째는 며느리를 꼭 빼닮았네. 영리해 보이는구나. 아들 못 낳아 아쉽긴 하지만 손녀딸들이 손주 노릇배로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하려 했지만 그래도 아들에 관한 미련이 남으셨던지 원피스를 입은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10살 배기 둘째, 딸이 나서서 할머니한테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싫어요. 아들 못 가져서 우리 엄마 힘들게 했다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부르지 마세요. 이제 와서 할머니가 저희 필요하니까 저희 부르는 거 싫어요. 둘째, 딸은 당돌하게 그리 말을 했고 엄마를 붙들며 나가자 했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손녀딸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에 대해 후회하시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아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니 어머니께서도 스스로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어쨌든 시대의 흐름의 희생양이었으니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미처 어머니를 보지 않은 불효를 한 것에 대해 뉘우쳤습니다. 첫째, 딸이랑 제 아내만 어머니 빈소에 오고 둘째, 딸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할머니 보지 않겠다며 잠시지 이모네 집에 가 있던 아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딸 둘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째, 딸은 성격이 유연하고 누구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유순한 성격이었지만 둘째, 딸은 지기 싫어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꼭 누굴 닮았다기보다 아내는 그런 둘째, 딸이 어쩌면 내가 뱃속에 둘째를 가졌을 때 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안 좋은 마음들이 다 쟤한테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볼 때마다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승부욕에 비해서 둘째, 딸은 그리 학업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내는 편이라 대학 등록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며
그걸로 20살 때부터 옷가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첫째, 딸은 엄마가 가라는 대학을 가고 엄마가 정해주는 진로로 가게 되어서 호텔리어가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엄마가 정해준 선자리를 골라 금융권에서 전도유망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에 크게 굴곡이 없었고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첫째, 딸 시집을 잘 보내놨고 좋은 사위감 맞았으니 맘이 놓이는데 이제 둘째를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상한 남자들하고 엮여서 내가 걱정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저 녀석은 자꾸 비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걱정은 둘째였고 매번 둘째, 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딸의 사업은 잠깐 반짝 빛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계속 돈을 뜯기고 사기당하고 그 충격으로 일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사업 또한 망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해서 버젓이 자기 아파트까지 있었던 딸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가 마련해주는 선자리는 다 마다하고 저 좋다는 남자와 혼전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눕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간 앓고 있던 지병이 도져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차라리 둘째, 녀석 결혼하는 거 보지 않고 눈 감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아닌 남자랑 결혼을 해서 뭐 어떻게 살 건지 하루라도 더 산 우리는 미래가 보이는데 지 행복하라고 반대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번번이 엇나가는 건지. 아내는 결국 소원대로 둘째, 결혼식 하루 앞두고 잠들듯 세상을 떠났고 둘째는 그런 엄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장학금이 너무 커서 결혼식을 미룰 수 없었기에 끝내 아내가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둘째, 생각만 하면 한숨이 쉬어졌고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 말린다고 또 들을 둘째, 녀석이 아니었기에 다 큰 자식 내가 어쩌래 싶어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녀석들은 많이 싸우더니만 얼마 안 있다가 이혼 소식을 전해주며 딸은 짐을 싸서 제가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려 누군가 했더니 둘째, 딸이었죠. 완전 내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였어. 완전 사기 결혼 당했다니까. 부모 친척들도 다 하객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고용한 거고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들이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고. 진실이 1도 없었어. 둘째, 딸은 임신한 배를 어루만지며 그 한밤중에 짐을 싸들고 왔는데 그동안 한이 맺힌 듯 제게 눈물을 머금으며 원망했습니다. 왜 아빠는 엄마처럼 날 끝까지 말리지 않았어? 다른 집 아빠들처럼 아니다 싶으면 결혼 말리고 가두기라도 하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저런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한다 하면 말렸어야지. 지금 임신까지 한마당에 내 인생 다 망쳤잖아.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니냐. 성인이나 된 녀석이 자기 결정은 스스로 해야지. 네 엄마는 자식 일 간섭했던 사람이라 반대했지만 너 그거 무시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나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선택한 일에 대해 왜 나한테 원망이 오냐. 아빠가 부모라면 더 말렸어야 하는 거잖아.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아빠는 알았던 거잖아. 둘째, 딸은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원망을 하고 싶었던지 저에게 눈물을 흘렸고 저는 처음에는 그런 딸의 마음이 오죽하랴 싶어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하는 대로 딸을 믿기에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하게 돼서 온갖 시름에 잠긴 딸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저 원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딸은 임신을 했으니 마음이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어찌 되었건 친정집을 왔으니 임신한 딸을 위해 몸에 좋다는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사 분담을 하며 많은 요리를 함께 했었기에 저는 남자지만 요리를 곧잘 했습니다. 한우와 물을 사다가 딸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이기도 했고 닭을 사다가 백숙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해준 음식은 싹싹 다 비웠습니다. 잘했다. 많이 먹어라. 아빠가 설거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도록 해. 아빠, 언니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겠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언니가 행복하면 좋지. 나도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엄마가 대학 가라는 거 가고 선자리에서 소개시켜준 남자랑 결혼했으면 나도 지금 언니처럼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둘째, 딸은 시집 잘 간 언니를 부러워하며 현재 자신에 대해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딸이 안쓰러웠지만 조금 있으면 명절이라 다 같이 모일 텐데 그때 큰딸 식구들이 다 오면 둘째, 딸이 상처받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저는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해서 이번 명절날 네 동생이 상황이 안 좋아서 친정에 있으니 오지 말아라 했더니 큰딸은 난감해했지만 그래도 동생 처지를 살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구들이랑 모처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름 둘째, 딸을 배려해서 한 거였지만 정작 둘째, 딸은 그것에 대해 도리어 제 탓을 하며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아빠가 내 생각해주는 방법이야. 아빠가 언니네 식구들 나 집에 있다고 명절날 못 오겠다며 그랬지. 가뜩이나 너 임신해서 예민해 있는데 언니네 식구들 오면 더 힘들어지고 모실까봐 그랬다. 제 딴에는 둘째, 딸 기분 생각해주느라 그런 것이었던 배려였는데 오지랖이었었나 봅니다. 왜 그걸 아빠가 판단하냐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둘째, 딸아이는 이불을 붙잡고 통곡을 쏟아내었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 말했습니다. 참으로 속이 썩어 분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탓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참으로 힘들어 보이길래 심적 여유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갈 거라 위로했지만 딸 아이는 저 때문에 가장 힘들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자꾸 둘째, 딸과 마음이 이렇게 어긋나는 건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딸의 임신 기간 내내 마음을 졸이며 딸의 기분을 맞춰주었고 내내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딸을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얼마 안 가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던 아들이었죠. 저는 손주를 보자 괜시리 눈물이 나왔고 딸의 손을 잡고 수고했다. 우리 딸 손주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손주를 끌어안고 한바탕 또 울었고 아이의 이름은 윤찬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위하고 이혼은 했지만 애시당초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에 따로 친자소송 같은 거나 양육권도 바라지 않고 깔끔하게 딸의 성을 따랐습니다. 조리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조리원에서 애 아빠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보기 싫고 이혼했다는 것도 밝히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가게를 거절했습니다. 산후 도우미도 마찬가지였고요. 산후조리는 별수 없이 제가 직접 해주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좀 더 세심한 손길로 해줄 걸 제가 아버지라서 제대로 신경 못 써주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제게 미리 전화를 걸어서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번 명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는 해서 미리 알아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번처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딸에게 미리 허락을 구했습니다. 둘째, 딸은 신중하게 생각하더니만 대답했습니다. 언니 오라 그래. 나 때문에 언제까지나 친정집에 못 오게 하면 안 되잖아. 조카 태어난 것도 보여줘야 하고.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엔 떠들썩하게 명절 한번 보내보자꾸나. 저는 사위에게 다시 전화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내심 오지 않기를 바랬던지 제가 명절날 오라는 소리에 도리어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설날이 왔고 저는 가족끼리 윷놀이라든지 재밌게 할 것들을 가져와서 온 가족의 화합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딸을 살살 구슬려서 간만에 바람 쐴 겸 시장에 나들이 하면서 장도 보고 마트도 가고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명절날 쓸 재료들을 샀습니다. 아내 딸들 부담될까 봐 아내의 제사는 언젠가부터 지내지 않게 되었기에 저희끼리 재미있는 명절을 보내고자 했고 둘째, 딸의 얼굴도 조금씩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딸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꼈던 저는
비로소 큰딸내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둘째, 딸과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재 놓은 갈비찜을 하고 각종 나물도 열심히 무쳐서 상에 내놓았습니다. 큰딸내가 시간이 되어 사위랑 손녀딸 2명이랑 함께 도착했고 큰딸은 간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에 반가운 듯 안아주었습니다. 제 앞에서 항상 당당하던 둘째, 딸은 자기 언니를 보며 주눅든 듯 멋쩍어 하며 생각이 많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딸은 시집가고 나서 더 예뻐졌습니다. 부잣집 전문직 사위를 만나서 그런지 피부도 관리를 받아 잡티 하나 없이 투명했고 옷도 명품이며 귀티가 흘렀습니다. 손녀딸 2명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인데도 비싼 명품 옷들을 입었는데 그걸 본 둘째, 딸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던지 큰딸이 오기 전까지 밝게 웃었던 웃음기가 희미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점 맛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간도 딱 맞고 좋네. 이거 갈 때 우리 좀 싸줄 수 있어. 전 가는 둘째, 딸이 맞춰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도 참 맛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알겠다며 우리 먹을 것까지 언니한테 다 싸주었습니다. 그러자 반찬통에 가득 쌓인 전을 보고 웃는 큰딸이었습니다. 어우 뭘 또 맛있다는 말에 이렇게 많이 싸줬어. 적당히 싸주면 되는데 아빠랑 너는 뭐 먹으려고? 괜찮아 언니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몸도 너무 말랐는데 많이 먹어야지. 얘는 요새 누가 많이 먹어. 다 적당히 먹고 관리하지. 너도 애 낳았으니 이제 관리하고 전 남편 다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 됐어. 한번 결혼 실패했으면 됐지. 나는 우리 아들 하나 잘 키우고 말 거야. 후회할 텐데 딸들이라면 모를까. 아들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야. 너 아들이 나중에 크면 너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럴 것 같아다. 네가 관리해야지. 큰딸은 은연중 자기의 말을 전했는데 작은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눈치 빠른 사위는 큰딸이 옆구리를 찔렀고 그것 또한 둘째, 딸의 심기를 건드렸든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위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주머니 속에서 봉투 하나씩을 저와 둘째, 딸에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명절이나마 작은 성의를 담았어요. 원하시는 거 쓰시고 그리고 우리 처제도 예쁜 아들 낳았으니 돈 들어갈 때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저는 사위가 준비한 줄을 몰랐는데 그래도 다 성인이니 한두 번 사양하다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끝까지 거절하며 봉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그게 좀 그랬던지 한마디를 또 했습니다. 얘 너는 형부가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나름 준비한 성의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받아. 자존심 세우는 모양인데 너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야. 줄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아껴서 조카한테 써. 지금 나 동정하려고 이 봉투 내미는 거야. 언니 아까부터 잠자코 봤는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돈 있는 척을 그렇게 해대. 엄마 덕분에 형부 잘 만나서 결혼했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너 왜 열등감을 나한테 풀어. 진짜 웃긴다. 내가 잘 살게 된 게 뭐. 그럼 너도 엄마 말 잘 들어서 소개시켜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 어디서 입만 살고 무능력한 사람만 데려와서는 결국 하나 골라 결혼하더니만 내가 결혼한다 했을 때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선남선녀 같다고 말했을 땐 언제고. 진짜 하는 짓 보면 정 떨어진다니까. 그럼 네가 혼전 임신까지 해서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내가 그 앞에 대고 나쁜 말 하리. 엄마가 하도 난리쳐서 아빠랑 나까지 보태면 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데 아빠한테도 들들 볶아대면서 사냐. 너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모처럼 명절날 다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구만. 또 왜 그래. 자매끼리 어린 손주들 보고 있는데 그만들 해라. 저는 딸들의 싸움을 말렸고 큰딸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작은딸이 쌓아놓은 전마저 두고 가며 사위랑 애들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작은딸은 큰딸이 놓고 간 전을 감정이 상해 홧김에 던져 버렸습니다. 전들이 벽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우수수 땅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이랑 벽이랑 전들 기름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아까움에 주었는데 작은딸과 정성껏 만들었기에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절대로 밥 안 먹을 거야. 언니 보란 듯이 예쁘게 관리해서 나도 형부처럼 돈 많은 전문직 남자 만나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 둘째, 딸은 밥을 굶고 운동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고 그렇게 애착을 보이던 손주는 남을 알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주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고 집안일까지 다 도맡아 하게 되며 난감해졌습니다. 당시 60대에 애를 키우려니 몸이 따라주질 않았지만 그래도 손주였기에 이 악물고 키웠습니다. 작은 딸은 열심히 관리하더니만 제 카드를 쓰면서 지 언니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분에 넘치는 명품이나 사치품들을 몸에 걸치며 재혼 상대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딸의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카드값이 몇백씩 나오니 손주 때문에 일을 쉬고 있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돈 좀 아껴 써라. 대체 명품을 얼마나 사는 거니? 아빠 돈도 못 버는 거 알면서 그렇게 막 쓰면 되겠어. 아, 뭐 내가 얼마나 썼다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다 갚아줄 테니까. 자꾸 돈 몇 푼 가지고 그러지 좀 마. 차라리 보여주는 명품 제품이 필요하다면 네 언니한테 빌려서 쓰던지 해라. 아빠가 너 옷들이랑 명품값 감당하기가 어려워. 연니한테 어떻게 부탁해. 그런 걸 자존심 상하게 자매끼리 그런 게 어딨어.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말 좀 하지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둘째, 딸은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 다신 명품 안 산다 했고 이미 산 명품도 상당했기에 어찌 되었든 그걸로 잘 꾸미고 다녔습니다. 작은 딸은 어떻게 해서 남자를 제게 데려왔는데 그 사람과 끝내 재혼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제가 봐도 솔직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은 그래도 직업도 뚜렷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쪽도 이혼 경력이 1번 있었습니다. 만나보니 그쪽에도 딸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예뻐하는 것 같고 정든 손주가 새아빠 밑에서 형제까지 생겼으니 잘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 예상과는 빗나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윤찬이는 아빠가 계속 맡아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 기껏 재혼해서 윤찬이 아빠 생겼는데 같이 키워야지. 자식은 부모 밑에서 키우는 게 맞다. 그 사람이랑 시댁에서 내 아들 데려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신경 쓰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만 잘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랑 재혼을 왜 해하지 마라. 윤찬이 네 자식인데 자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네 자식 팽개치라 하고 자기 자식만 키워달란 사람 뻔할 뻔짜이다. 나는 그 사람 심정 충분히 이해해. 나 같아도 그러고 싶을 거야. 남의 자식 기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괜찮으니 그 사람 잡으려면 내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럼 연니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텐데. 그런 식으로 재혼하면 안 된 녀석아. 저번에는 안 말렸지만 이번에는 손주가 걸려있으니 말리는 거야. 너 후회해됐어. 후회해도 내가 해. 이번은 아빠가 난 맘 좀 편하게 내버려 둬. 나도 윤찬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음 아파. 날 봐서라도 우리 윤찬이 잘 키워줘. 저는 자식 버리고 재혼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렸지만 딸은 이번에도 부모 말 듣지 않고 자식까지 저한테 맡긴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때처럼 못 살겠다고 당장 짐 싸들고 올 줄 알았더니만 이번에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 사회적인 부분도 잘 받쳐주는 상태였고 둘째, 딸의 허영심이나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우리 딸이 그 집 자식하고 기싸움을 하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이 그래서 힘든 것이라고들 하지요. 다른 게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자식 때문에 틀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니 더 신중한 게 맞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꾸린 가정이라 딸은 처음에 참고 견디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안 사더니 딸을 가방끈 짧고 집안 안 좋다며 이혼한 전 며느리와 사사건건 비교하는 것도 참고 의붓손 여딸이 새엄마 아니 아줌마만 호칭이 되어도 좋았을 텐데 맨날 저기요 여기요 이봐요. 이런 호칭으로 불렀기에 작은 딸은 그것 또한 참았습니다. 명절 때 그나마 딸은 사위랑 함께 저희 집에 왔는데 의붓손 여딸은 친가와 저희 집을 일일이 비교했고 우리 손주한테 왜 너만 떨어져 사는지 아냐는 둥 어린 녀석이 참으로 어디서 배웠는지 못된 것만 배워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딸한테 아무리 남의 자식이지만 오냐오냐 기르면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힘이 없는 건 당연치사였죠. 남편 시댁 눈치 보기에 바쁜 딸이 의붓손녀 딸에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훈육이 웬 말이겠습니까? 저한테 성질내는 것처럼 그 집안 식구들에게 당한 불합리한 대우에 저항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작은 딸은 감히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나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사모님 소리에 어깨를 으쓱이며 버텼는데 그건 정말 잠깐일 뿐 작은 딸에게는 힘든 시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야위어만 가는 둘째, 딸이 걱정이 되었고 큰딸 또한 저와 마찬가지였던 건지 조심스레 조언을 했습니다. 이혼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일 뻔한 실수 또 할 수도 있는 거야. 대신 넌 더 강해졌잖아. 나는 네가 그 집안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윤찬이 키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 행복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지금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사니까 배 아파서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넌 내 동생이니까. 그래 나도 너 곁에서 보기 딱해 죽겠다. 맘 편한 게 최고야. 언니 말 듣고 나는 네가 정리하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 나 행복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 어떻게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날 이혼녀로 못 만들어서 안달이야. 정말 싫다. 기분 나빠서 나 친정 못 오겠어. 올 때마다 싫은 소리만 하고 정말 둘째. 딸은 저와 언니인 큰딸에게 자신은 행복하다며 획 내질렀지만 그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조언한 것들이 작게나마 쌓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회적인 시선이며 부에 넘어가서 간신히 그 자리에 7년 동안 버티기는 했지만 결국 의붓손녀 딸이 극한 사춘기의 삐딱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위와 시댁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오래서 왔어. 왜 내 팔자는 항상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내내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둬던 자기 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누웠는데 얼마나 고냈던지 3일 동안 내내 방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잠만 잤습니다. 저는 둘째, 딸이 이혼한 것을 도리어 반겼고 이혼을 반겼던 존재는 저와 큰딸 외에 또 있었습니다. 손주인 윤찬이였지요. 윤찬이는 소극적이고 자기 감정을 잘 못 표현하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엄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혼으로 인해 딸이 조금이나마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몸과 명예가 전부가 아님을 알았으면 했습니다. 작은 딸이 한참 잠을 자다 깨어나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래서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여 먹였습니다. 통통한 게 복스럽고 예쁜 딸이었는데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는 40살 넘은 딸이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나 돈이 없어. 돈을 좀 벌어야겠어. 그래 돈 벌어야지. 너랑 윤찬이 먹고 살려면 그 사람이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못 준다길래 참고 참다가 그냥 나왔어. 근데 후회돼. 내가 그동안 그 집 가서 애쓴 게 몇 년인데 그렇게 쉽게 나올 게 아닌데 억울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아직 너 젊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야. 저는 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뒤늦게 후폭풍처럼 감정이 솟구쳐왔던지 딸은 밥을 입에 분 채로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쉴 새 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픈 딸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빠져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시 뭔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사업이었는데 사업이란 건 자고로 미천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돈이 급하면 뭐든 할 것처럼 했지만 정작 직업을 구할 때 아직 사모님 기질이 남아 있었던지 푼돈 받으며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돈 벌려면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해라며 말을 했지만 작은 딸에게는 더 이상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는 노인의 잔소리에 불과한 듯 이제 대꾸도 하질 않았습니다. 60대까지는 그래도 팔팔했었는데 70대 후반쯤 되니 기력이 쇠약함이 느껴졌습니다. 딸이랑 실랑이를 할 힘도 내게 남아있지 않았고 50대를 향해 가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고 사업자금을 대달라 했지만 저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건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도 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사업자금 대줄 돈은 아빠한테 남아있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 집 한 채랑 연금 받는 게 전부 아니냐. 내 나이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늙은 애비 것을 굳이 가져가서 써야겠니?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아준다는데 나 못 믿어요. 아빠 진짜 섭섭하네. 언니 같았으면 아마 빌려줬겠지. 든든한 형부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가만 있는 네 언니는 또 왜 갖다 붙여. 그러지 마라. 네 언니 나 이상으로 너 걱정 많이 했다. 하나뿐인 동생 잘못될까봐. 그럼 아빠는 이 나이에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내 나이대 남의 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설거지랑 서빙 방문 판매 그게 다야. 신문 배달하고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아줌마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라고. 사모님 소리 들은 대신 뒤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냐. 맘 편하게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식에게 떳떳한 일 하면 된다. 너무하네. 정말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난 불쌍한 딸한테 어떻게 아빠 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 내 걱정했다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네. 아빠는 민찬이가 나랑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난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 사업자금 대줬을 거야. 아빠가 무능력해서 미안하다.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겠지. 됐어. 나도 더 이상 아빠한테 그런 부탁 안 해둘제. 딸은 팽돌아서며 집을 뛰쳐나갔고 그 와중에 명품 핸드백과 명품 슬리퍼를 갖고 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헛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지난 7년간 재혼으로 인해서 딸에게 남긴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자격지심과 허영심이었습니다. 어제인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윤찬이가 학교 다녀와서 진흙투성이인 운동화를 급히 벗다가 슬리퍼를 밟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반갑게 윤찬이를 맞으러 나왔다가 급히 슬리퍼부터 안으며 흙을 닦아내고 애지중지하고서 윤찬이에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소리를 쳤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슬리퍼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애한테 야단이냐고 하니까 아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 슬리퍼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명품 슬리퍼인데다가 한 쌍에 15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졌는데 한편으로 딸이 우리 집에서 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염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들어뒀던 연금보험이랑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 제 수입의 전부였는데 딸은 부잣집에서 자본주의가 주는 돈의 가치를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눈에 차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껴 쓰면 당분간 우리 39연금으로 저축 덜 하며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 그 생활을 못 견뎌서 뛰쳐나가 고민 끝에 일자리를 구해왔습니다. 나 이제 보험일 할 거야. 들어보니까 괜찮게 할 수 있겠더라고. 엉뚱한 일 안 하고 그나마 보험일 해서 다행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너랑 딱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 별말을 안 했는데도 제 말이 딸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적성에 맞냐며 아빠가 나 보험 아줌마로 만들었으면서 그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찬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점점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1년에 한두 번만 보았던 엄마이니 나름 환상을 그렸던 윤찬이었지만 자기 엄마의 실체를 안 것 마냥 같이 살면서 더 멀어지는 딸과 멀어지려는 손주였습니다. 나 죽으면 어쩌려나 저 철없는 거 누가 거두려나. 내가 이제 건강에 자신도 없고 언제 고꾸라져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마음이 통 놓이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저 보험 일도 그만두고 또 사업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찌 거절하나 싶어 한숨만 나왔는데 뜻밖의 딸은 보험 일을 잘 해내었습니다. 제 말이 씨가 되었던지 적성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았고 하루에 몇 건씩 보험 계약을 따내어서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을 자기 손으로 버니 신이 났던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좋아하는 명품도 사니 그것까지 아껴 쓰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딸은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매번 실적이 좋아 보험원이 되었고 더 이상 주눅들며 살지 않는 딸의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큰딸은 동생이 이혼 후 어둡게 지내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보험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활력을 얻었으니 잘 되었다고 보험 몇 개를 더 들어주어 홍보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빠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찾았으니 보기 좋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혼해서 사업 타령했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는데 맘 잡았으니 다행이지 다행이야 장하다. 우리 딸 아픈 손가락 같던 딸이 50살 다 돼서야 사람 구실하는 것을 보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먼저 간 안 사람에게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버니 둘째, 딸은 독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난히 외모도 잘 꾸미고 세련되게 신경 쓰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남자가 생겼나 보다 했지만 쉬이 난리칠까봐 입안에만 담고 있었습니다. 아는 척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고급 외제차에서 둘째, 딸이 어느 남자에게 에스코트를 받으며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둘이 사이가 각별해 보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마주치게 되었고 딸은 스치듯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남자에게 절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아빠와 인사해 내가 요새 만나는 사람이야. 남자는 제게 인사를 한 후 명함을 내밀었는데 어디 사업하는 곳 영업을 돌다가 만난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멀끔하고 인상도 좋고 괜찮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딸이 더 이상 남자는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별난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 딸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고 윤찬이가 보기에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딸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음에 미안했지만 편하게 자기 일하며 혼자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온 후 딸은 30분 정도쯤 더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내심 호들갑을 떨며 저 사람 어떠냐고 했지만 저는 말을 되도록 아꼈습니다. 윤찬이 듣고 있으니 괜히 내색하지 말라는 말에 딸은 입에 대빨 나와서 아빠가 딸 행복한 꼴을 못 본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은 모양이란 게 사실은 저 남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딸은 굳이 밥 먹을 때마다 말을 했는데 당장 사문에 관한 고민을 했다가 아무래도 첫째, 둘째,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쉬이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앞서 이혼의 경험들이 딸에게는 인생의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월세 산대 전 부인하고 이혼했는데 재산 다 뺏겼다고 하더라고. 자식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자식이 전 부인하고 재산 다툼할 때 지 엄마 편을 드는 바람에 불리하게 증언이 작용되어서 남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고. 아서라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안 된다. 네가 그 사람 벌어 먹여 살릴 거 아니면 나는 관뒀으면 좋겠구나. 이혼했는데 재산을 다 뺏겼고 자식마저 그 엄마 편을 들었으면 뭔가 큰 이혼의 구실을 제공해 주지 않았겠냐. 그치 아빠 생각도 그렇지. 근데 사람만 보면 참 좋단 말이지. 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진국인데 얼마 전에는 나랑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단 말을 내비치더라고. 근데 대답을 못했어. 당연하지. 연애할 때는 다 그런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나는 네가 좀 더 네 자신을 아끼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딸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여러 조언을 해주었고 딸은 그때마다 제 말을 허투루 안 듣고 귀담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자에게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았던지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낫다 해서 네가 한 인생의 결정에서 제일 잘했다 하며 길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약한 것이 진정 여자였던 것인지 어느 날 밤 새벽녘에 천둥치던 날 딸은 갑자기 허둥지둥 옷을 입고 그로 나가더니만 딸은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선물이야. 꽃 예쁘지 하고 웃으면서 건네며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아파트 놔주면 안 돼. 이 아파트를 줘.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사냐. 아빠랑 윤찬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월세방에서 살면 되지. 그래도 원룸인데 아래층에 경비도 있고 깨끗하고 괜찮더라고. 지금 너 아빠랑 자식 내쫓고 그 남자랑 삼원해서 여기서 살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나 그 사람 원룸 가서는 도저히 못 살겠는데. 이 나이 돼서 원룸이 뭐냐고. 만약 윤찬이 원룸에서 같이 살게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알아봐서 그쪽으로 전학시키자. 공부도 잘 못한다며 차라리 대안학교 가면 해외대학 가기도 좋다던데 기숙대안학교를 알아볼까. 전날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딸은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바꾸고 기어이 그 사람과 사문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딸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떻게 나이 50에 결혼하려고 피부치드를 내쫓고 이기적으로 굴 수 있냐 했더니만 이미 딸은 마음을 먹은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을 말릴 기력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을 하든 말든 딸을 내쫓으려고 짐이랑 다 챙겨서 박에다 두었고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딸은 초인종을 부서져라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지요.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용납하기가 어려웠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손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대로 딸에게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찬이 또한 자신과 제 처지가 딱해 보였던지 저를 꽉 껴안아 의지했고 저는 나중에라도 이 집을 딸이 아닌 가엾은 내 손자 윤찬이에게 물려줘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서 할아버지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른이 되면 꼭 할아버지에게 효도할게요. 윤찬이는 말로도 기특한 소리를 했고 그래 할아비는 괜찮다. 어른들은 가끔 실수인 걸 알면서도 그에 익숙한 줄 알고 갈 때가 있어. 네 엄마도 지금 저러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자라고 손주에게 말했지만 손주는 더 이상 자기 엄마한테 불신이 생긴 듯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로서 절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딸이 참으로 마뜩잖았습니다. 딸은 결국 문을 세게 걷어찬 후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라져서 그 남자한테 가서 결혼을 하든 지지고 볶든 알아서 살라 하고 싶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와 손주에 대한 안위가 더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1달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제게 전화를 하며 울면서 잘못했다 했습니다. 미안해 아빠, 나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앞으로 약속할게. 너 진짜로 아빠랑 윤찬이만 보고 살기로. 악어의 눈물일 줄 알면서도 저는 또다시 딸인지라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게 이참에 독립을 하겠다 했습니다. 집을 작은 평수로 얻었다고 했어요. 왕까지 차지할 정도로 능력 있는 딸이니 그동안 모아온 돈이랑 합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번 나간 딸을 집으로 다시 들이기가 뭐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이제 저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말이지요. 나중에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아내한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딸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남자와 헤어졌다던 딸은 비록 따로 살았지만 저와 윤찬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지극정성으로 다 했습니다. 이쯤 되니 윤찬이도 정말 엄마가 변한 것인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 뒤늦게나마 딸이 어떻게 변했던 윤찬이가 지 엄마를 좋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윤찬이를 챙기며 엄마 노릇을 하려 했고 윤찬이 말을 듣기로는 가끔 학교에 찾아와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으러도 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면 길을 세워줬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변했어요. 저 이제 엄마가 좋아요. 이제 우리 엄마 용서하고 전처럼 잘 지내요. 할아버지, 손주가 이렇게 말하니 저라고 마냥 거리를 둘 수는 없었기에 어느 정도 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딸은 윤찬이의 마음을 얻어내었고 이 기회에 저까지 신경을 쓰려 했습니다. 아빠, 우리 부산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도 좋은데 부산도 참 좋더라고. 대신 여행 기분 나게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자. 비행기 타고 부산 가면 기분 내고 좋잖아. 아빠, 내가 비행기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참에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마스크 호텔로 잡아서 푹 쉬다 오자. 그동안 잘못한 거 나한테 실망한 아빠 맘도 풀고 나도 생색 좀 내보려고. 여행 좋지. 근데 윤찬이는 안 데려가냐? 윤찬이도 바다를 참 좋아했기에 기왕 여행 가는 거 손주들 챙겨서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렸습니다. 아빠는 참 윤찬이 내일 모레 시험인데 어딜 가? 고등학생이 내신 관리해서 대학 가야지. 윤찬이는 나중에 방학 때 더 좋은 데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랑 둘이 가. 아빠 둘째 딸은 제게 그리 말하며 팔짱을 끼웠고 윤찬이도 이제 성적 관리를 해야 했기에 내일 모레 시험인 애를 여행에 데리고 가기에는 윤찬이 스스로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습니다.